45분 뒤 위긴스와 오스굿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베이커가 근처의 보료진 마차 공장으로 돌아왔다. 소년 탐정단은 그것을 송이라고 불렀다. 공장 종문은 오래전부터 폐쇄된 상태였다. 두 소년은 평소처럼 공장 건물 옆속에 나있는 작은 들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곧장 넓은 작업장으로 가는 내내 위긴스는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어댔다. 맨 처음 두 소년을 맞이한 사람은 로안이었다. 로안은 작업장 입구 근처에 놓인 보려진 대형 마차 안에서 버초를 서고 있었다. 새까만 머리털에 온화한 갈색 눈동자를 지닌 로안은 말수가 적은 소년이었다. 유난히 큰 키와 차분한 성품은 각각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로안의 아버지는 아들을 폰자비 가문의 자랑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로안은 부끄러움에 괴로워했다. 로안은 아버지가 변호사 견습생으로 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로안은 고물을 주우러 다니고 동전을 구걸하고 더운 여름날 트라팔가 광장 분수에서 친구들과 물장난이나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은 1년 전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던 아버지와 함께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아무튼 로안은 적어도 소년 탐정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였다. 위긴스가 안심하고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것도 로안이 있어서였다. 특히 낮 동안에는 경찰이 의심을 사기 쉽기 때문에 괜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럴 경우 모두가 끔찍이 두려워하는 구비는 신세를 지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별일 없었지, 로안? 위긴스가 물었다. 어깨 위에는 그날 오후 오스굿과 함께 벌어들인 돈으로 산 감자 한 자루가 걸쳐져 있었다. 로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친구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두 소년을 안내했다. 아이들은 구슬치기를 하거나 칼로 나무 토막을 조각하고 있었다. 알피가 위긴스가 메고 온 자루를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왔다. 그 안에 든 게 뭐야, 위긴스 형? 무리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알피는 백조 날개 같은 은백색 머리털과 신선한 꿀을 떠올리게 하는 황금빛 눈동자를 갖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머리 양쪽에 커다란 비스킷을 붙여놓은 것처럼 생긴 귀 때문에 여러 가지 별명도 있었다. 집지을 돌덩이야. 일프. 위긴스의 장난에 일피가 입을 삐죽대며 투덜거렸다. 거짓말 마. 나도 그 안에 먹을 게 들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위긴스 일행은 아궁이가 있는 작업장 한가운데로 향했다. 불이 피어진 아궁이 주변에서는 몇몇 소년들이 칼로 나무 토막을 깎고 있었다. 네모진 작업장을 빙 둘러있는 2층 발코니에 한가로이 앉아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작업장에는 소년들뿐만 아니라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보기 흉한 얼룩이 묻은 구멍난 모직 담요, 후출근한 베개들, 트럼프, 포탄, 덮개 없는 여행 가방, 두동강이 난 크리켓 방망이, 말발굽, 두개골, 표지가 찢어진 책가 잡지들, 깨진 차주전자, 빈 우유 깡통, 쥐꼬리, 속탄 한 무더기, 녹슨 수갑, 밧줄, 돼지기름 한 통 모두 어딘가에서 주워오거나 훔쳐온 것들이었다. 마차에서 가장 가까운 벽에는 빅토리아 유황이 빛바랜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청소당번을 종하는 데 쓰는 수레바퀴가 걸려 있었다.
일요일마다 아이들은 위긴스의 송아에 머디겨 송안을 청소해야 했다. 위긴스는 대장으로서 일정한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다. 다들 이리로 모여봐. 아침 식사와 함께 해줄 이야기가 있어. 위긴스가 자리를 열면서 우기양양하게 말했다. 나의 자랑이자 기쁨인 감자가 납세웠다. 그 말에 9명의 아이들이 으르르 아궁이 앞으로 몰려들었다. 위긴스와 어스굿은 아이들에게 각각 감자 1개씩을 나눠 주었다. 로아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집어넣어 불을 키웠다. 감자를 받은 아이들은 각자 자신이 여리꺼운 꼬치를 꺼냈다. 그 중에는 독특한 문양을 새겨놓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손잡이 부분을 촌이나 가죽끈으로 칭칭 감싼 것도 있었다. 위긴스의 꼬치는 금박을 입힌 병난여형 부직갱이였고 어스굿의 꽃은 작은 나무 손잡이가 달린 가늘고 구부러진 철사였다. 아이들은 각자의 꼬치에 감자를 깨어 불 속에 집어넣었다. 그때까지 위긴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친구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던 곳이다. 이윽고 마차 공장 안에 근 감자의 소박하면서도 마음이 편해지는 향기가 가득 퍼졌다. 위긴스는 그제야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아침 너희 게으름뱅이들이 꿈속에서 한창 푹신한 깃털베개나 달콤한 초콜릿을 찾고 있을 때 어수굿과 난 일찌감치 한 푼이라도 벌기에 밖으로 나갔어. 위긴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불에서 감자를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다시 불 속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대장님네 집에 누가 찾아왔는지 알아? 놀라지 마. 바로 잘생긴 에드워드 왕자님이었어. 왕자님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모든 아이들의 눈길이 동시에 위긴스에게 쏠렸다. 주먹을 끄는데 성공한 위긴스는 늘 그러듯 우기양양하게 뒷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이미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어수군만 위긴스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대신 어수굿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갖가지 생각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어수굿에게서 자주 있는 일이었다. 어쩌면 아버지도 왕실에 계실지 몰라. 그렇다면 왕자님과 잘 아는 사이일 수도 있겠지. 위긴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 다음 모두가 왕자님이 마차에 올라탔어. 그래서 어스굿과 나도 지나가는 마차들을 몰래 오듯타가면서 왕자님 일행을 뒤쫓아갔지. 술에도 탔다가 샤른 마차도 탔다가 마치 참새우처럼 우아하게 뒤따라갔어. 비록 모두 훔쳐 탄 것이긴 하지만 운이 좋았는지 속도도 무척 빨랐어. 왕자님의 마차는 1등급 정마 4마리가 끌고 있었는데 그런 마차를 바로 뒤에서 바싹 쫓아갔으니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마침내 도착한 곳은 버킹엄 궁이었어. 그때 알피가 소리군 감자를 입 밖으로 태태 패드며 물었다. 그럼 여왕님도 만났겠네. 그럴 뻔했는데 직접 뵙지는 못했어. 버킹엄 궁 정문까지 따라가서 왕자님이 안으로 들어가는 곳까지만 봤거든. 한편 어수굿의 상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왕궁을 지키는 호위병일 수도 있겠군. 마차가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대장님이 마차에서 내려 궁이 오른편으로 걸어가셨어. 그 뒤로 왕자님과 왁슨 박사님, 수행원이 차례로 따라가셨고 그러더니 대장님을 포함한 일행 모두가 창문을 올려다보더라고. 특별히 어느 한 곳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 같았어. 그런 다음 대장님은 목에 힘을 잔뜩 주고 걸으면서 주변의 땅바닥을 관찰하셨지. 위긴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구운 감자의 입김을 후후 불었다.
그런 다음 손으로 쪼개려고 했지만 감자가 여전히 뜨거웠다. 소년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위긴스? 꿈을 대지 말고 얘기나 계속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위긴스가 고개를 들고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야 뭐 모두가 다시 돌아나와 보킹엄 궁 안으로 들어가셨지. 어수국과 나는 한동안 대장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끝내 안 나오시게 그냥 돌아온 거야. 그게 다야? 일리엇이 희끄무레한 얼굴을 하고 물었다. 일리엇은 아일랜드 출신답지 않게 덥수룩한 붉은 머리털과 푸르스름한 눈동자, 살짝 뒤집어진 퉁퉁한 입술을 갖고 있었다. 특히 그 창백한 낯빛은 항상 찌뿌두두한 련돈이 하늘과 잘 어울렸다. 그것 말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야. 젠장, 개뿔도 아니잖아. 일리엇의 말에 모두가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감자가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어수굿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지, 이건 우리 대장님이 큰 사건을 맡으셨다는 뜻이야. 그러니 곧 우리에게도 임무가 주어질 거야. 어수굿은 일리엇과 친해지고 싶었다. 일리엇은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온 가족을 잃은 가여운 소년이었다. 어린 동생만은 꼭 구해내려고 애썼지만 그것도 유의치 않았다고 했다. 그런 불행을 겪은 탓인지 일리엇은 성격이 거칠고 괴팍했고 가까워지기도 쉽지 않았다. 위긴스가 자랑스럽게 한마디 거들었다. 맞아. 다시 말해 우리가 왕가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게 될 거란 뜻이지. 일리엇은 아일랜드 서부 해안이 딩굴이라는 덫에서 양복집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무엇이든 꿰매는 데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아이들이 옷이며 가죽 신발도 모두 가게 주변에서 버려진 것을 주워다 직접 바느질해 만든 곳이었다. 심지어 재단이 잘못된 것도 일리엇이 손만 고치면 멀쩡하게 새로 태어났다. 일리엇이 왼쪽 항대뼈 부분에는 길쭉한 흉터가 있었다.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깡패 6명과 싸우다가 생긴 것이라는데 그 상처마저 자신이 직접 꿰맨 것이라고 했다. 이윽고 장작불 속의 감자들이 모두 익었다. 소년들은 나무 막대기로 아궁이를 중심으로 땅바닥에 커다란 사각형을 그렸다. 그러고는 그 사각형을 다시 6개의 작은 사각형으로 나누었다. 소년들은 각자 그 사각형 안에 자리를 잡았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알피가 플래처에게 물었다. 형이 밥 먹고 있는 곳은 어디야? 부엌. 그러자 샘이 반박했다. 바보, 거긴 거실이야. 잠자코 듣고만 있던 어수굿이 입안에 든 감자를 삼키고서 말했다. 부엌에서는 하인들이나 식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거실은 카드놀이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며 노는 것이지. 좀 자는 사람들은 주방이나 식당에서 식사를 해. 알피, 네가 있는 곳은 화장실 같은데. 어수굿의 마지막 말에 모든 아이들이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변소에 갇힌 엘프 신세구나. 알피가 재빨리 화장실에서 뛰어나와 식당 칸으로 들어가면서 트덜거렸다. 그렇게 날 놀리고 싶다면 실컷 놀려. 하지만 신사처럼 먹는 법을 아는 사람은 나뿐일걸? 다들 내가 하는 걸 잘 봐. 알피는 마지막 한 입 남은 감자를 호공에 대고 흔들더니 가슴을 쫙 펴고 벽에 걸린 요왕이 처상화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소년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몇몇 아이들은 서로를 팔꿈치로 쿡쿡 찔러대면서 식당이라고 하는 네모칸으로 옮겨 앉았다. 그러는 동안 어스굿은 마차에 올라가서 앞자리를 뒤지기 시작했다. 찾아낸 것은 간유가 둔 약병이었다. 그런데 병을 밝은 빛에 비춰보니 거의 통 비어 있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어수굿에게만 틈만 나면 강조하곤 했다.
매일 아침 간유를 빠뜨리지 말고 먹어야 한다. 네 호약한 폐에 좋은 약이니까. 병바닥에 조금 난 간유를 꿀꺽 삼킨 어수굿은 얼굴이 저절로 찌푸러졌다. 아버지도 나처럼 천식으로 고생하셨을까? 어수굿은 다시금 아버지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항상 어수굿이 좀 더 크면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다고 말했다. 어수굿은 이제 12살이 다 되었지만 정작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줄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으니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수굿 스스로 아버지를 찾을 길은 막막하기만 했다.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 위한 한 가지 어려프산 단서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어수굿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낼 수가 없었다. 매일 몇 시간씩 몰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만도 다행이었다. 포킹엄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말해줘, 어수굿 형. 알핀 목소리였다. 그러나 어수굿은 이미 시간을 거슬러 옛 추억에 푹 빠져 있었다. 어수굿은 어머니가 자신을 대소서 견습생으로 보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어머니는 대소서 주인인 클럼블레에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가진 돈 전부를 주면서 아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가르쳐주길 부탁했다. 어수굿은 대소서에서 어머니가 크럼블리와 계약을 맺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바싹 마르고 새하게진 몸 때문에 옷이 많이 홀롱해 보이긴 했지만 그날 어머니가 입은 드레스는 갖고 있던 옷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었다. 크럼블리도 그날만은 술에 취해 있지 않았고 그런대로 존경할 만한 사람처럼 보였다. 매닝 부인, 비록 제가 보잘것없는 사업가로 보이시겠지만 이 업계에서는 꽤 유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서서 하면 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지요. 게다가 지금은 저를 덮는 저수도 없기 때문에 이 사업체를 물려줄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 아드님께서 장차 얼마나 크게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크럼블리는 거칠고 뭉툭한 손을 허공에 휘저어가며 열심히 설명했다. 크럼블리가 입을 열 때마다 지저분한 치아가 번쩍번쩍 빛났다. 어수굿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건강이 나빠서 크럼블리 평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여력이 없었다.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심하게 기침을 하던 어머니는 대서서 주인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냈다. 따라서 어수굿은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크럼블리가 어수굿이 혼자 남은 어두침침한 집으로 찾아왔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서명한 계약서를 내보이며 어수굿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어수굿에게 주어진 잠자리는 감자포대 몇 장이 깔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침대였다. 묵을 곳이라고는 매일 저녁 묽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게다가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견습생이 받는 것보다 더 혹독한 역설과 매질을 당해야만 했다. 크럼블리와 함께 지낸 처음 몇 주 동안의 기억을 떠올리면 어수굿은 아직도 가슴이 아프게 조묘하다. 크럼블리는 가여운 소녀에게 지저분한 지하실과 화장실을 맨손으로 청소하게 했다. 일감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술을 잔뜩 퍼마시고 더욱 잔인하게 굴었다. 어수굿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창고 안에 가두기까지 했다. 더 큰 문제는 소년을 그곳에 가두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었다. 언젠가는 이틀 만에 어수굿을 꺼내준 적도 있었다. 다행히도 크럼블리가 어수굿이 문서를 베껴 쓰는 일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특별한 일감이나 집안일이 없을 때는 잠깐씩 외출도 허락해 주었다. 물론 혹시라도 자신에게서 도망칠 생각을 하면 짐승처럼 끝까지 따라가서 붙잡을 거라는 위협도 잊지 않았다.
어수구스 위긴스를 만나는 곳은 그렇게 해서 오둔 첫 외출 때였다. 궁은 그야말로 우리우리해. 거대한 정문 앞에는 제복을 입은 허이병이 서 있고 사방 구석구석이 값비싼 곳들로 치장되어 번쩍번쩍 빛이 날 정도야. 누가 또 알아? 대장님이 불러주시면 우리도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위긴수가 그렇게 말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요왕에게 인사하는 연습을 했다. 어수굿은 친구의 그런 모습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어수굿은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위긴수가 좋았다. 친구들이 추위와 배고픔과 지루함에 괴로워할 때 위긴스는 언제나 상황이 곧 좋아질 거라며 동료들을 다독였다. 어수굿은 그처럼 낙천적인 위긴스의 성격을 절반이라도 담고 싶었다. 어수굿은 외투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그 편지는 아버지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석 달 동안 어수굿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여동생인 애고소 외고모 할머니에게 똑같은 편지를 5번이나 보냈다. 애고소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고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사실 어수굿은 애고소 할머니가 어디에 사는지, 심지어 아직 살아 계신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했다. 5차례에 걸쳐 보냈던 편지는 모두 되돌아왔다. 어수굿은 편지를 꼭꼭 접어서 깨끗한 봉투를 놓은 다음 새 주소를 적었다. 이번 주소지는 톡스톤이었다. 그러고는 나중에 붙이기 위해 편지를 외투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었다. 쓸쓸한 마음에 대형마차의 마부서 위로 올라간 어수굿은 노돌노돌한 잡지 한 콘을 발견했다. 비투니 크리스마스 용감이었다. 그 순간 옛 추억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좀미듯 아파왔다. 외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읽기 수업을 통해 어수굿은 아서왕이나 오디세우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세상을 유행할 수 있었다. 어수굿이 격동 같은 어려운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 애쓸 때마다 할아버지는 진짜 선생님처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꿈꾸듯 옛 추억에 잠겨있는 어수굿을 깨운 것은 위긴스의 친근한 목소리였다. 야, 어수굿! 재미있는 이야기는 혼자만 읽지 말고 우리에게도 들려주지 그래. 어수굿은 위긴스를 향해 고개를 까딱거리고는 잡지를 뒤적여 주홍색 용구를 찾아냈다. 에녹 드레보라는 미국인이 사망사건을 다룬 그 이야기는 설록 홈스에 대한 왁슨 박사의 첫 작품이기도 했다. 알피가 어수굿에게 말했다. 우리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을 읽어줘. 대장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소년 탐정들은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보며 누구의 이야기든 엿듣는다. 그런 면에서 보면 런던 경찰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잖아. 아, 대장님께서 어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할 텐데 그 빈원에 잡혀갈 위험을 무릅쓰고 그거를 하느니 정정당당하게 대장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잖아. 위긴스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러고는 남은 감자를 조금 잘라서 셜리에게도 먹였다. 다른 아이들은 구빈원이라는 말에 모두 침울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년 탐정들 가운데 몇몇은 직접 구빈원에서 비참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곳에 잡혀간 아이들과 어른들은 임금을 받기는커녕 부실한 식사와 간방 같은 잠자리를 제공받으며 노예처럼 일만 했다. 그러다가 끝내 숨을 거두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베이커가의 소년 탐정들 가운데 구빈원에 끌려갔던 아이들은 운 좋게도 살아남아 그곳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가 붙잡혀 들어간 알리스테오는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었다.
한동안의 침묵을 가장 먼저 깨뜨린 사람은 엘리엇이었다. 야, 어수굿.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위긴수에 관한 대목을 읽어봐. 그 순간 소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위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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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긴수는 잠시 화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허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엘리엇이 읽어달라는 대목은 왁슨 박사와 위긴수의 첫 만남에 관한 것이었다. 어서 읽으라니까. 괜찮아. 어스굿은 엘리엇이 계속되는 송화에 어쩔 수 없이 도둠도둠 읽기 시작했다. 대변인은 위긴수라는 별 쓸모없고 불쾌한 소년을 소개했다. 치! 왁슨 박사, 자신은 지금까지 단 한 사건도 해결하지 못한 바보면서. 알피가 투덜거리자 로안도 한마디 고들고 나섰다. 대장님이 왜 그런 사람을 계속 파트너로 두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니까. 우리 뛰어난 수사 실력 때문에 왁슨 박사가 더 한심해 보이잖아. 그래서 자기 작품에는 의리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 않는 거야. 위긴수에 이어 어스굿도 한마디 더했다. 거기다 왁슨 박사는 대장님이 우리를 필려러 한다는 점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 내가 아는 한 대장님은 중대한 사건에는 왁슨 박사를 아예 끼어들지도 못하게 하소. 비밀을 지키는데 재주가 없기 때문이지. 어스굿은 그렇게 말하고는 잡지로 다시 눈길을 돌렸다. 전날 읽다만 부분부터 읽으려는 순간 느닷없이 들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년들은 모두 바싹 얼어붙었다. 어스굿도 들고 있던 잡지를 내려놓았다. 또 한 번의 너쿠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햇바람 소리도 났다. 위긴수, 문 열어. 아이들은 그 목소리 주인공이 누군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설록 홈스의 잔심부름을 맡아 하는 소년 빌리였다. 위긴수가 들창 쪽으로 가서 빌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홈스 씨가 지금 당장 뇌를 오라고 하시오. 빌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푸른색 사안 모자에 같은 색깔의 머지 외투를 입은 빌리는 몹시 초조한 듯 말하는 내내 외투에 달린 황동단추를 만지작거렸다. 드디어 우리도 유황폐하를 만나게 되는 거구나. 내 말이 맞지? 위긴수가 램프빛에 눈을 반짝거리며 물었다. 그러자 빌리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너희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일은 그것과는 다른 문제야. 위긴수가 어스굿을 돌아보며 말했다. 마침내 대장님을 만날 기회가 왔군, 친구. 하지만 난 이젠 그만 대소서로 돌아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크롬블리가 경찰과 함께 나를 찾아 나설 거야. 그러니 나중에 만나. 위긴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장 6명의 소년 탐정들과 함께 빌리를 따라 문을 나섰다. 아, 홈스 씨가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봐. 정말 멋지지 않냐? 위긴수가 황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자 빌리가 시큰둥하게 중얼거렸다. 그야 그렇지. 하지만 우습게도 지금 홈스 씨는 석호수단을 찾아가실 거래.